큰 책에 보시면 2016 타경 28,681호 사건,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좀 보다 말았어요. 그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잡종지인데요. 800평 정도가 경매 나온 거예요. 토지만 나온 거고요. 이때 이제 감정가가 7억 5천 정도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물권 현황에서 역시 이제 이 땅에 대해서는 그 토지 용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14페이지 물권 현황에서 땅이 4필지입니다. 3필지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2-4, 402-6, 402-7 이렇게 3필지.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난주에 봤었어요. 근데 지목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계획관리지역인데 지목상으로 보면 402-4번지 같은 경우는 잡종지, 402-6번지는 도로, 지목상 도로고요. 402-7번지 요것은 이제 또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지목상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으면 감정가가 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3분의 1 정도로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 16페이지 좀 보시고, 이 송산 그린시티 개발에 대한 그런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16페이지 보면 그 지도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쪽 개발하는 게 분당 있잖아요. 분당 지역에 한 3배 정도 되는 땅 지역을 개발하는 거예요. 분당의 3배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큰 지역이죠. 그 송산 그린시티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아파트 짓는 쪽은 많이 이제 개발이 됐고, 왼쪽 부분에 지금 이쪽 부분은 2026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계속 이제 막 짓고 있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제 많이 반영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것도 한참 동안 이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이런 다른 개발 호재보다는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되면서 도로 개혁 같은 거 되게 많이 잡혔고요. 화성시에서. 그래서 그 인근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부동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거기 막 그 땅 중개하는 부동산 사무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생긴다는 얘기는 거래가 많다는 얘기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이 많다. 예? 이렇게 땅 해가지고 뭐 붙여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가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다. 이걸 알 수 있어. 보통 일반 지역에 가면 거래 잘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17페이지 보시면 그 물건지에 그 진입도로 부분 쪽입니다. 거의 그 도로 부분 쪽이에요. 저쪽에 이제 그 막 자풀이 무성한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와서 왼쪽 편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쪽에 이제 자풀이 무성한 그런 땅 지역이에요. 옆에는 이제 그 위에 사진 뭐 옆에는 벌써 건물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제 아직 그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죠. 18페이지 가보시면 사진 또 보시면 그 진입도로 왼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밑에 도면 나온 거 있죠. 도면 나온 거 보면 찾아보시면 그 402-6 해서 도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그 시멘트로 이렇게 도로 닦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진입도로예요. 402-6번지. 근데 이제 밑에 402-1 대로 돼 있고 402-5 해서 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아까 사진에서 오른쪽에 이미 건물이 세워진 땅을 얘기하고요. 지금 1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402-6은 지금 사진은 전부 다 그 도로, 진입도로 앞쪽에서 찍은 거잖아요. 진입도로 앞쪽에서 찍어갖고 오른쪽에는 이제 건물이 있는 거고요. 방향을 잘 보세요. 진입도로 앞쪽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진입도로. 402-6인가요?
6인가? 이렇게 되고. 요쪽은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이고, 요쪽 땅의 경매 나오고, 요쪽 땅에. 여기는 건물이 있고, 여기 세 필지가, 이걸 포함해서 세 필지가 나온 거예요. 큰 땅이에요. 800평 정도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도면은 좀 약간 거꾸로 돼 있나?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보면 땅이 크게 잡종지인데 402-7이 앞쪽에 큰 게 있고요. 뒤쪽 저기 들어가면 402-4번이 잡종지로 돼 있어요. 저쪽은. 되게 큰 땅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게 지금 필지가 세 필지입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으로 써놨네요. 그러니까 요 지금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이 진입도로가 없으면 뒤에 있는 땅은요, 이건 쓸모없는 땅이 될 여지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매각을 할 때 왜 일괄 매각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요 앞에 제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앞에 땅이 하나 있고 뒤에 땅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진입도로가 있고. 이게 없으면 요건 요 두 개는 쓸모없는 땅이고. 그죠? 이건 특히 맹지입니다. 더 쓸모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일괄 매각해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매각하면 이건 헐값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이건 원래부터 도로여서 비싼 땅은 아닌데 오히려 이걸 따로 매각하면 이게 제일 비쌀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괄 매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걸 낙찰 받으면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800평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더 쪼개가지고 활용을 하면 더 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요. 쪼갤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 하셔야 되겠죠. 이거 이제 쪼갤 때 이제 요 뒤에 있는 맹지는 해소가 되도록 쪼개야 되겠죠. 그죠? 실제 어떻게 쪼개라는지 한번 볼게요. 21페이지 가면 21페이지 오른쪽에 가시면 2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지번이 써져 있는데 402-6 도로는 그대로죠? 하셨어요? 도로는 그대로인데 402-9 요것은 잡종지인데 거기가 지금 앞쪽을 갖다가 도로로 이렇게 필지를 분할했어요. 그죠? 그게 402-8로 된 거 있죠? 그 원래는 402-9, 402-8, 402-7 요게 한 덩어리 땅이었잖아요. 근데 세 필지로 나눴죠. 그러면 중간 필지를 도로를 딱 진입도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도로가 이게 어떤 게 되냐면 402-8 도로는 402-6과 함께 진입도로 역할을 해요. 이렇게 되면 저 위에 잡종지 밑에는 대라고 돼 있으니까 이 지목은 결과라고 그랬죠. 밑에는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저 위에 402-9나 오른쪽에 있는 402- 이거 몇 번이에요? 4번. 잡종지지만 지목이 대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죠. 바뀔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 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관리 지역인데 지목이 잡종지다. 지목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잡종지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 짓겠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 나오면 건물 짓게 되면 그 땅 지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로 바뀌게 되면 이제 세금을 잡종지보다는 많이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쁠 건 없어요. 어차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근데 제대로 나눠놨어. 이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그런 토목 설계 사무소라는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잘 나눠서 본인이 땅 주인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건물 지을 수 있고 여기도 건물 지을 수 있고 건물 안 짓고 요 위에 걸 팔아도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래서 요건 이 땅 낙찰 받은 요 케이스는 대단히 좀 잘 받은 케이스로 볼 수 있죠. 그 도로 진입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 건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아직 이제 건물 안 짓고 있는데 건물 곧 지을 수 있겠죠. 거기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 이 말이죠. 다시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요것은 낙찰 받은 것보다 이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가만히 있어도 땅가격이 올라갔을 건데요. 분할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적당한, 너무 좀 조그맣게 분할하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적당한 크기로 딱 잘라 놓게 되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요 나누는 것부터, 사실은 필지, 큰 땅을 나누는 것부터 이제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건물을 지어 올리면 지목이 이제 대로 바뀌면서 땅 가격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은 별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더 보도록 하죠. 어디 가시냐면 저희 가볼게요. 63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큰 책의 63페이지. (2015) 타경 19,164호 사건이고요.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영동리. 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도 정말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 대한 인상은 다른 것보다, 다른 지역 갔을 때보다 받은 인상이 뭐냐면 묘자리 있죠, 묘자리. 그 기억이 제일 커요. 옛날에 가면 다 묘예요, 그냥 거의. 그래서 야, 이번에 광주는 오면 안 되겠구나 이랬는데 웬걸요? 시간 지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뭐 분당도 있습니다만은 이 고개만 딱 넘으면 되잖아요. 또 이제 그쪽으로 무슨 그 전철 말고 뭐죠? 그 하여간 그게 뚫린 게 하나 있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통편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경기도 광주도 많이 발전했죠. 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야, 경기도 광주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자, 근데 물건의 종별은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농지나 임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건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면적이 284평이에요. 꽤 큰 편이죠.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건 토지만 경매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토지만 매각이에요. 소유자는 강씨고, 채권자도 뭐 있는데 필요 없고, 감정가는 4억 4,670만 원 이렇게 돼요. 대인데 4억 4천. 근데 이게 평으로 따지면 저게 한 300평으로 치면요. 4억 4천이면 평당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겠는가. 3으로 나누니까 3, 4, 12, 3, 5, 15 한단 평당 한 150 됩니까? 150? 200은 안 될 것 같고. 자, 대인데 그래, 대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이게 떨어진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봤을 때. 법정이상권보다는 건물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위에 건물이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토지만 경매죠. 이런 케이스는 세수시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건물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밑에요. 물권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용도 지역이 뭐로 되어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좋은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 건물 지을 수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 그때 우리 잠깐 본 걸로 보면 건폐율이 한 40%, 용적률이 뭐 100%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계획관리 지역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조례로 정한 지역인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작은 책에서 보면 그 65페이지 좀 보십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보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경계하셔야 돼, 경계. 경계가 아니고 사실은 거의 뭐요. 투자할 때는 조금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 건축 행위를 많이 제한받고요. 혹시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건축을 하다가 만약에 문화재가 추가로 나오거나 또 뭐는 그렇게 돼버리면 공사를 못하게 돼서 올스톱입니다. 망하는 거는 망하는 거. 옛날에 우리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막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문화재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문화재가 막 나오니까 공사를 멈춰야 돼서 공사를 멈추게 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걸 로비를 해갖고 그 문화재 나온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공사할 수 있도록 막 로비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개발하는 걸 규제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아할 게 아닌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지금 거기 보면 그 그림에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 부분이 있고 조금 벗어난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문화재가 있는 그 땅을 얘기해요.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갖다 지정하는데 문화재 구역이 있고 문화재 이제 보면 보호구역이 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구역 밖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문화재 보호구역만 해도 규제를 되게 세게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외곽에 있는 거예요. 밑에 써져 있죠? 그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문화재가 어느 정도 나올지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갖다가 지금 살펴보겠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보다는 조금 덜한 거죠. 근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지역이어서 여기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죠. 사실은. 예. 그나마 이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입니다. 예?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경계를 하셔야 돼요. 경계요. 그 6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6페이지 보면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강화잖아, 강화. 그렇죠? 강화 가보셨죠? 강화도 이제 여기 그 옛날에 그 저 고려시대 때 거기서 이제 임금님이 있어갖고 가보면 문화재에 관련된 그런 그 지역이 많이 있어요. 막 그 뭐 궁궐터도 있고 막 그런다며요. 저도 가봤는데. 근데 사진에 봤을 때 그 막 그 모습하고 막상 가보니까 너무 허탈해요. 사진이 있을 때는 뭐 옛날 궁궐터 해가지고 뭐 좀 대단히 기대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조그맣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뭐 무슨 뭐 규장각 뭐 이렇게 뭐 문서 옮겨놨다고 하는데 가서 설명도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긴 하더라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던 건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들으니까 신기하긴 하는데 너무 적어요, 너무. 근데 어쨌든 하여간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이 뭘로 돼 있어요? 농림지역으로 돼 있죠. 농림지역은 도간, 농자 이렇게 해가지고 농림지역은 개발이 이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런 지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모있는 땅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한보호구역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건 군사시설과 관련된 거죠. 제한보호구역 이런 것도 좀 걸리고요.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전산지에 있습니다. 보전산지. 기본적으로 이 보전산지에 들어가면요. 개발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었어요. 임야예요.
임야에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데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보전산지가 더 안 좋아요. 준보전산지는 그나마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데가 조금은 있는데요. 보전산지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전산지 나오면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두 군데 걸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밑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13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 뭐라고 막 써놨죠. 그래서 무슨 뭐 문화재 보호 뭐 어쩌고 막 써놨어요. 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작권 행사에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확인하시라고 막 적어놨죠. 안 좋은 거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일단 농림지역인 땅 용도지역부터 안 좋은 데다가 다 나가서 보전산지인 것도 한 대 얻어맞았고요. 다 나가서 문화재에 관련된 그런 추가 기재가 있어버리면 투자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땅이 아닌가. 예? 관심이 없어야 될 땅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큰 책 63페이지 와보시면, 예, 거기 보면 조례로 정한 지역이다. 보다가 거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문화재 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해요. 조례로 정한 지역이다. 그러면 이건 뭘 보셔야 되냐면, 조례니까요, 조례로 어떻게 정해놨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조례를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면 그 광주시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건축행위 할 수 있냐고. 근데 이거 건물 지어놨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봐서 건축허가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거죠. 근데 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니까 조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가서 건축가 이런 데다 물어가지고 요게 건축 허가 나올 수 있는 땅인지를 문의를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꾸 문의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데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지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걸 지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지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된다 그걸 나라에서 정했기 때문에 나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라고 하는 건 지자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보면 이거 건물 지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 경기도 광주 쪽은 가까이 이제 그 한강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보전권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라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공장 만들 때 승인 받아야 되는 지역이니까 공장 함부로 못 짓죠. 그러니까 땅에 쓰임새에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 뒤에 배출시설 제한지역이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있어버리면 배출시설을 그렇게 배출을 해버리면 한강 수계에 그 상수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출이 많은 시설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막 상가나 이런 거 있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 이런 걸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땅의 쓰임새가 계속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혀 못 짓는 나라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또 그것도 그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제한을 두더라 이런 거고 밑에 보시면 이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런 것들도 한강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주로 이제 환경 오염물질 같은 거 배출하는 시설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규제가 많죠.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라고 써져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경매 넘어가는 것은 뭐죠? 토지만 경매 넘어가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매에 넘어가는 데서 빠져있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보니까 오른쪽에 제시외 건물 및 수목에서 오른쪽에 소나무 그 다음에 수목 42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죠. 얼마나 돼 있어요? 580만 원? 560만 원? 아니 59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감정가 나왔죠.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각 포함.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이후에 소나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것은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취득하게 되니까 감정가를 580 얼마로 매겨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매각 제외됐죠. 그러면 그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제시외 건물이나 뭐 제시외 뭐가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서는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매각에 포함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 그것도. 근데 제외되면 뭐예요?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580 얼마로 한 걸 봤을 때 감정평가 금액은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 감정가격에 585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 요것은, 이 수목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 땅 낙찰받았을 때 건물은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그 건물을 갖다가 철거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건물 때문에 부담을 안 한다. 그래서 그 위에 가보시면 바로 위 칸 보면 이게 지목이 지금 대로 됐어요. 건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한 평당 150 정도 되는 거고요. 감정가가 4억 4천인데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토지가 제한을 받을 경우의 가격은 3억 얼마라고 돼 있죠. 3억 800 얼마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건물 때문에 땅이 부담을 하는 것만큼 실제 감정가는 그거 정도를 제하고 감정이 이루어야 되는데 감정평가는 그 법의 원칙에 따르면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치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가는 아까 4억 얼마로 세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가치는 얼마예요? 한 3억 정도가 되죠. 이게 30% 다운된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걸 보통 써놓습니다. 보통 건물이 있을 때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건물과 관련된 법정의 사업권이 문제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 구경 해볼게요. 65페이지. 위에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 이게 뭐 어떤 건물인가? 단층짜리 건물 같아요. 밑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회색 바탕으로 이렇게 칠해진 게 칠해진 요 땅이 경매 나온 땅이에요. 회색 바탕이. 감정평가서에 나온 그림을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 회색 바탕에 땅이 경매 나오는데 도로에 접해 있습니까? 접해 있는 걸로 보이죠? 옆에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데 건물을 지었을 수가 없어요. 도로에 접해 있는데 여기 볼속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 일부러.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옛날부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것도 나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느낌이 옛날에 이거보다 덩어리가 컸는데 좀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요 하얀 요 건물이 요 네모 쳐진 거 안에 요게 요 건물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만큼 이제 값어치를 좀 높게 평가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 그림 구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4페이지 위로 가보세요. 제일 위에 참고사항이 있어요. 64페이지 제일 위에 참고사항.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시 외 수목이 있는데 포함된다고 돼 있죠. 아까 봤었고. 그 다음에 본건 위 지상에 본건 이 경매 물건 위에 있는 지상에 아래의 제시외 등기 건물이 소재하는 바 건물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등기부가 있는 건물이란 거예요.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를 하되 토지 건물 평가 명세표 비율 안에 제시외 건물에 의해서 토지가 제한될 경우 가격을 평기했다.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인접 토지 통행 관련 감정인의 의견서 참조하시라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임차인 현황 보십니다. 자, 아까 그 하얀 집 거주자가 폐문 부재해서 출입문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안내물을 부착했다. 지금 땅만 경매에 넘어갔지만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뭐 권리 신고할 게 있으면 하시고 배당 요구 신청할 거면 하십시오라고 안내물을 붙여놓았다 이 말이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려면 하니까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 건물은 경매가 넘어온 게 아닌데도 그래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요청을 했구나. 근데 보니까 열람 제공 대상 임차인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따져보면 이게 일반 주거용이 아니에요. 점포,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걸로 쓰는 건데 사업자 등록된 사람이 없어요.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소유자는 별개죠. 소유자는 있겠죠. 소유자 없는 건물이 있으면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올래요. 소유자가 있는데 거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된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그 조사를 해보면 옛날부터 이게 법적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막 경매 넘어왔다 들어가고 하면서 복잡했던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자체가. 다시 겁니다. 66페이지 가보실게요. 감정평가서를 갖다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서에서 4번에요. 쭉 밑으로 가면 당구장 표시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본 겁니다. 제시의 건물 기본 등기 내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최은경 씨예요. 아까 그저 식당 주인, 식당 건물 주인. 근데 가처분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카단. 카단, 여기 이제 가처분 결정을 할 때는 카단이라는 암호를 써요. 카단 사건 번호를 6769번이고, 피보전 권리가 뭐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채권자가 누구죠? 강 씨입니다. 채권자가 건물 소유자 최 씨를 상대로 해서 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등기 해놓은 거죠.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름이 나오네, 밑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뭘 걸어놨죠? 가처분. 이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배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법정지상권, 토지만 경매와 관련해서는 이 가처분 등기를 좀 알아두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땅 주인이 A고 건물 주인이 B가 됐어요. 이 사람이 낙찰자예요. 근데 이 건물 소유자는 B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빨간 게 없다고요. 어쩌고저쩌고해서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없다 그러면 땅 주인은 건물 주인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철거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구체적으로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건물을 없애서 요 깔관에 있는 땅을 나한테 넘겨주라. 온전하게. 그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A가 B를 상대로 해서. 그 소송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겠죠. 철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막 다툼이 있겠죠. 나는 철거할 의무 없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 법정지상권자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변호사 사갖고 막 하겠죠. 시간 걸린다고요. 근데 소송을 해서 이제 A가 승소를 해요. A가 승소. A가 판결을 해요. 철거하시오. 그리고 토지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요. 철거 판결이 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A가 B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어. 소송했죠? 쉽게 얘기하면 철거 소송. 판결 났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강제 집행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B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참 소송 중인데 B라는 사람이 요 집을, 이 식당을 C한테 팔 수 있죠. 그러면 C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식당 소유권이, 그러면 이제 A는 소송을 다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을. C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참 소송 중입니다. 이게 상대방이 바뀌면 또 기초적인 재판부터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요, 또.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C가 이걸 D한테 팔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D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시간 한참 끌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해요. 이게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처분 못하게끔 가처분 등기를 딱 해. 그럼 등기를 딱 가처분 등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해요. 이렇게 거의 100%. 그러면 이게 이 가처분을 다른 말로 철거 가처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철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가처분이다. 근데 원래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등기가 된 걸 보고 C가 샀죠. 그러죠? 그렇다고 소송을 C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B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나중에 이제 판결 난 것 같고 강제 집행할 때 C로 이름 바꿔서 강제 집행해 버릴 수 있어요. 요 단계에서. 그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C는 이거 보고 샀죠. 이거 처분 못하게 했는 가처분 등기를 보고 샀잖아요. C는.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집 샀다가 어떻게 돼요? 집 날릴 수 있어.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제정신이 있으면. 근데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너 책임이야, 이렇게 되지. 이거 보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등을 딱 켜놓고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송 결과 나중에 이걸 철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먼 훗날 얘기긴 한데 여기 철거 가점이 딱 있으면 철거될지 모르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집을 누가 사거나 누가 그 집에 새로 들어가거나 그러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때부터 이건 폐가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폐가 수준으로 바뀐다고. 이 집이. 그러면 당장 땅 주인이 저 폐가 수준인 저 집을 당장 이렇게 강제로 가져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대지 딴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게끔 딱 이렇게 장막을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딱 걸려 있잖아요. 관심을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꼼짝없이 뭐예요? 갇힌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재판도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승소 판결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철거하시오 판결 나면 이제 철거시키겠죠. 판결 나면 왜 철거를 시켜요? 철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이 정도 코너로 몰아넣고 이 정도 두들겨 패고서 뭐라 그래요? 항복하시지 그런 거지. 항복하시지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항복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항복이 뭐예요? 좋아, 그냥 사. 내 팔게 너 빨리 사.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뭐 그걸 갖다 정상적인 가격에 사도 되고 또 싸게 사도 되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든 어렇든 지료는 또 생길 수 있죠. 지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료. 이것도 소송을 해야 되니까 좀 그렇지만 지료 달라고 해서 소송해서 또 뭐예요? 판결 내죠. 지료 주라고 판결 나죠. 근데 안 줄 거죠. 그럼 그 판결 난 것 갖고 어떻게 해요? 강제경매 신청하죠. 뭘 강제경매 신청해요? 건물. 이제 건물만 경매 나오죠. 근데 지금 뭐가 걸려있어요, 지금? 가처분이 딱 걸려있죠? 가처분이 딱 걸려있으니까 건물만 경매 나왔을 때 옳다구나, 싸구나 해서 낙찰을 받을 사람이 잘 없지. 그럼 누가 낙찰을 받아? 거의 대부분. 땅 소유자. 토지 소유가 낙찰을 받게 되니까. 건물마저도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여기 이제 건물 때문에 땅을 낙찰을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았겠어요? 싸게 받았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건물도 싸게 받게 되면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게임이죠. 아무리 시간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료 달라고 소송 제기할 때 제대로 하려면 나중에 결국은 경매 칠 거니까
순위가 또 문제될 수 있잖아 어쨌든가. 그래서 뭔 등기래요? 가압류 등기를 하고서 이 가압류 등기는 돈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찜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경매 붙이는 물건을 이게 가압류 등기예요. 가압류 채권 있죠? 그래 놓고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얻고 그 다음에 경매를 붙이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압류 등기만 해놓고 가처분 등기도 돼 있죠. 가압류 등기도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소송 중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매를 A가 치지 않더라도 혹시 건물에 세입자가 있거나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요 이 건물 경매 쳐줍니다. 이게 지금 상가 식당이어서 그런데 이게 주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는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가 돼 있지. 지금 자기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자기는 이제 뭐예요? 계약기간 거의 끝나가지. 나가고 싶지.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와야 나갈 거죠. 누가 들어오겠어 이게?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있으면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올 거죠. 자기 못 나가죠. 그럼 자기가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경매 치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본인이 A가 직접 경매를 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누가 경매를 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입자가 있으면 이 세입자가 경매를 쳐주는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매 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딱 해놓고 여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 찾아가가지고 이런 현실을 잘 설명하면 세입자가 잠을 못 자더니 보증을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잠을 못 자더니만 알아서 경매를 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그때 이거보다 더 빨리 경매가 넘어올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싸게 받는 것도 방법이지. 전체적인 방법에 이게 다 설명드린 거예요. 끝이요, 끝. 그 중에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 일부만 하거나 이거 안 하고 그죠? 법정기상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기상권이 인정이 안 돼갖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이 안 됐을 때 그런데도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무 사례는 다양해요. 다 생각이 똑같진 않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채권자가 지금 철거 가처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세요. 매각물권 명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물권 명세서 보면 임차인 같은 게 일반적으로 없어서 별 내용이 없어요. 참고할 게 없고 제일 밑에 비고란 요 정도나 좀 보시면 돼요. 그 비고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중요한 내용은 여기 다 있죠. 제시 외 수목 포함이죠. 그 다음에 2번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성남지원 2009 가단 47165 건물 인도 등 사건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강신환이 건물 철거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그 판결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철거해야 될 건물이라는 거죠. 3번 인접 토지 통행 관련 감정인 의견서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측 도로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등기부 한번 볼까요? 64페이지. 등기부 보면 건물 등기부하고 땅 등기부 두 개가 나옵니다. 건물 등기부 보면 소유자가요 2005년도에 박 씨였다가 2005년도요 같은 날 최 씨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대출이 있었습니다. 근저당, 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를 강 씨가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럼 건물 주인이 지금 누군데요? 최 씨잖아요. 근데 가처분 등기는 지금 강 씨가 했어요. 그 다음 밑에 토지 등기부 보면 토지 등기부는요. 소유권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2009년도 5월 달에 누구한테 넘어와요? 강 씨 앞으로 넘어온 거예요. 강 씨가 경매에서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 거였겠죠? 근데 강 씨가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 씨가 땅 임자예요, 지금 현재. 근데 건물 임자는 그때 누군데요? 최 씨. 최 씨 아니에요?
단순화 시켜보면 건물 임자는 지금 최 씨야. 땅 임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땅 임자는 현재는 누구냐면 강 씨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경매로 받은 거죠. 경매로 이렇게 땅을 경매로 받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등기부를 보면 건물 주인은 역시 최 씨고요. 옛날에도 땅 주인도 최 씨였어요. 여기. 그랬다가 요게 임의경매로 넘어오면서 강 씨가 땅 주인이 됐고, 그렇죠? 이 건물의 주인은 여전히 최 씨였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같았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았다가 달라지면 건물 주인은 여전히 최 씨니까 법정이 상권이 인정될 법 하잖아요. 인정될 법 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건물 주인이 요 강 씨한테 뭐예요? 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치료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갖다가 2년치를 연체하면 이거 죽어요. 안 주면 이거 죽는다고. 2년치 안 주면 소멸 청구해서 지상권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철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6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강 씨가 파란만장해요. 지금 보시면 경매를 받으셨는데 밑에 보니까 막 건재당 가압류 압류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매로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땅이 경매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땅이 경매로 이렇게 넘어와서 건물 주인은 누군데요? 여전히 최 씨는. 그럼 이걸 땅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낙찰받으면 강 씨한테 지금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은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갑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죠. 근데 이게 철거 소송을 했는데 철거는 판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지금 나왔었죠. 그럼 법정이 사건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있을 법한 내용이었으나 하여간 뭐 상관없이 철거란 판결이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법원에 의해서. 그럼 이건 철거될 집인 거지. 그래서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철거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도관에든 쥐예요, 이것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가처분 등기를 강 씨가 또 해놓은 게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도관에든 쥐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걸 낙찰받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리 할 수 있고 또요 치료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권리가 생겼다. 두 가지 권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무기도 많다. 자, 그 다음에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68페이지 가보세요. 68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일반 건축물 대장이라고 나오죠. 건축물 대장이 보면 아까 제가 계속 식당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요것 때문이에요. 그 박스 중에 아래쪽 박스를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가 나와요. 구조는 단층짜리 건물인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그 다음에 용도는 뭐예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이렇게 돼 있고 면적은 175제곱미터. 그 소유자 이름이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자 이름이 나옵니다. 소유자가 최 씨로 돼 있어요. 주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언제냐면 2005년도란 말이에요. 2005년도. 그 최 씨가 땅을 갖다가 취득해가지고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땅에 대해서 저당 잡히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잘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니까 그게
경매 넘어갔을 때 이제 강 씨가 잡은 거예요, 이게. 쭉 추적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도 봐서, 이게 소유자가 누구다 안 나오더라도,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거 보면 소유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최 씨가 계속, 지은 게 2005년도. 근데 요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건물 지은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보시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왔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지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부터 되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땅 가격은 이제 이거 최근 겁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최근 걸 띄워본 거고, 옛날보다 땅 가격은 아까 이거 2015년, 16년도 아니었나? 16년도, 17년도네요. 그때보다는 땅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광주가 개발이 많이 되면서 이제 이게 요 지역에 이제 주거시설 같은 게 많이 확충되면서요. 그러면서 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경매 넘어간 물건은 69페이지 보시면 거기 왼쪽에 있는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그 땅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아까 어디냐면 저기 65페이지 그림하고 잘 한번 보세요. 65페이지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좀 땅이 좀 이렇게 좀 가만 있어보자. 이렇게 됐고 그 위에 8-9번지인데 조금 땅이 좀 분필이 됐네요. 그죠? 예. 땅은 여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땅 이렇게 분필되고 이렇게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땅 필지가 나눠지고 합쳐지고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모양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 땅 자체는 그대로예요. 이 땅 자체는 그대로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위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 때문에 이렇게 됐죠. 아직도 이제 요 건물 자체는 그대로 이제 최씨 소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치료를 주면 이제 수명이 연장되는 거고 치료 안 주면 이제 나중에 이걸 경매 칠 수 있는 그 길이 아직은 열려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를 더 봐봐요. 70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순서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큰 책의 70페이지예요. 순서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 투자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용도 지역이나 면적이나 무슨 뭐 이거 다 떠나서 제일 먼저 볼 게 그 지역이 들썩들썩한가? 호재가 있는 지역인가? 네? 그걸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재가 있는 지역은 하여간 뭐라도 떨어지긴 떨어진다. 이거지. 뭐 도로가 뚫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개발되면서 또 인구가 많이 늘면서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수요가 늘면서 혜택 볼 수 있고 투자 수요가 붙어서 혜택 볼 수 있고. 근데 한산한 동네 가면요 맨날 똑같아요. 거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래가 많은 지역 가면요 땅이지만 부동산 중개업소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일단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런 지역에서 아무래도 호재가 있는 지역이 더 훨씬 투자하기 좋다. 그런 지역을 일단 전제로 깔고 그런 지역에서 땅을 찾아봤을 때 이제 용도 지역을 두 번째 보시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보니까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다. 무슨 자연환경 뭐든지 잃어버리면 버려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땅은 관리지역 땅이다. 관리지역 아니고 도시지역 중에서는 이제 녹지지역 땅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건 손님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땅이에요. 관리지역 땅하고 녹지지역 땅. 이런 땅을 소개시키면 사람들이 다 혹해요. 그런 땅을 보시고 용도지역.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면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다른 뭐 용도 지역이나 그런 거 다른 것도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나서. 네.
자, 70페이지 보시면 큰 책 7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평택이에요. 2010 타기니까 오래됐죠? 지나고 나서니까 뭐 그런데 초치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이렇게. 그러면 그런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전혀 손해 날 일은 없다. 거기서 놀아야 된다 어쨌든. 거기 이제 평택인데 좀 옛날 물건이니까 지금 용도 지역은 많이 달라요. 그때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팽성, 읍, 두정리 이렇게 돼 있고 대지입니다. 그때도 대지인데 면적이 66평이면 큰 평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적으로 이제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도시적으로 되기 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66평이면 그렇게 큰 평, 70평 정도 되는데 큰 평수는 아니죠. 건물은 매각 제외고 또 건물이 있나 봐요. 토지만 매각이라고 돼 있죠. 토지만 매각이다. 그러면 이게 땅만 매각이 되는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부담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2010년도잖아요. 2010년도로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경기가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거기가. 조금 좀 하강 국면이에요, 하강 국면. 그런데도 여기 보면 평택시 자체에 개발적인 개발 호재가, 지역적인 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통 절반 정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했던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어도 그때 당시 기준 해도 이게 막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좋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물권 현황을 가지고 좀 우리가 분석을 해 보셔야 돼. 물권 현황을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죠?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온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 찾으셨어요? 못 찾은 것 같은데.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다시 주거개발진흥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의미 자체가 뭐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우리 들어본 용어 중에 지구 단위 계획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구 단위 계획. 아파트 짓거나 막 이렇게 할 때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보다는 아닌데 그 지역에 막 건물을 많이 지어. 밀집해서 많이 지어. 그때 하는 게 주거개발진흥지구.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작은 책의 52페이지를 가보세요. 52페이지 가면 가로 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개발진흥지구라고 돼 있어요. 52페이지.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52페이지. 이건 용도, 지구로 끝났죠. 그 용어가 참 비슷비슷한데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용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용도 지역이에요. 이건 진짜 땅의 신분이에요. 신분이라고. 근데 이제 용도시구나 용도 구역 같은데 용도 구역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게 기본 바탕이고요. 이건 좀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용도 구역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명한 거. 그치. 그린벨트.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좋습니까? 자연 녹지 괜찮나요? 괜찮죠? 자연 녹지가 왜 안 좋아요? 자연 녹지 집 지을 수 있어요? 있어요.
지을 수 있어요. 자연녹지 괜찮아요. 왜 자연녹지를 나쁘다고 그래요? 얘도 양반이에요. 좀 몰락해서 그렇지. 자연녹지 당장은 이제 이렇게 규제를 받는 지역이지만 언제든지 확장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못 짓는다 이거 아니에요. 자연녹지인데 개발 제한구역까지 된 게 그렇게 많다고 그랬죠. 여기에 덧붙어 버리면 이게 요거에 제한을 받게 돼서 좋은 거였는데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용도구역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용도지구는 여기 보니까 지금 뭐예요? 개발진흥지구라고 돼 있죠. 개발진흥지구라고 딱 돼 있으면 얘는 자연녹지인데 개발진흥지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죠, 반대. 그렇죠? 오히려 거기 뭐요? 개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밀집 시설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뭐예요? 땅값 상승의 요인이 되죠. 얘하고 반대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얘예요, 얘. 근데 땅 중에 보면 자연녹지도 있고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쉽게 말씀해서 이제 뭐 지자체 포함입니다. 거기서는 이런 용도지역의 땅이에요. 이런 용도지역의 땅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지. 보통 이런 땅을 이렇게 묶어요. 그렇게, 그런 경향이 있어.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지워버려요. 그래서 거의 그린벨트는 저 자연 녹지에 많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요거 해볼게요, 요거. 이제 좀만 더 하고 식사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인데, 자연 녹지 뭔지 아시죠? 그걸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격상. 이거. 그러면 이런 케이스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건 뭐예요? 개발하려고 예비된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많다고. 묶일 때. 근데 어쨌거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이 말이 오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걸 지금 작은 책 52페이지에서 본 거예요. 근데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효된다고 돼 있죠. 지구 단위 계획.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어.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라고 나오면 이 개발진흥지구에 관련된 그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 가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지를 문의를 해보셔야 돼. 그런데 안 잡혀 있는 경우,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그냥 구역 지정만 된, 지구 지정만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지구 지정만 돼 있어도 가능성 높다고 보이는데 3년 내 계획이 잡혀야 돼. 안 잡히면 이거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혔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군청이나 시청이 전화해가지고 계획 잡혔는지. 잡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거다. 근데 거기 보면 둘째 줄에요. 개발진흥지구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효된 경우가 반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봤을 때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실제 개발이 안 된 게 반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요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봤고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발진흥지구가 되면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바꿔주겠죠. 원래 이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40%였는데 혹시 이제 100%였는데 용적률은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진흥지구가 되면 어떻게 바꿔요? 건폐율을 뭐 60으로 해준다든지 용적률을 뭐 150으로 해준다 이렇게 이게 이거예요. 이게 계획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높이 올릴 수 있고 넓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땅값에 뭐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다시 큰 책 오십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에다가 거기 옆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돼 있죠? 굿이죠, 굿.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잡혀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소로인류 저촉 소로 삼류 저촉 소로인데 옛날에 저번에 언제 한 것 같기도 한데 소중대광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소니까 2차선이네. 왕복 2차선 정도. 그 다음에 비행안전 제5구역 뭐야 이거 비행안전 제5구역은요 활주로나 그 이착륙하는 그건 아니고 그 주변 숫자가 클수록 더 규제가 덜하다고 그랬죠. 그건 큰 문제 없어. 평택이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공공기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평택 요 땅을 갖다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개발진흥지구가 되고 그러면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는 별개예요. 얘는 토지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서울도 묶인 지역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지역이 저기 잠실 쪽에 개발한다고 딱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울시에서 묶었잖아요. 투기수요가 많이 붙을 거라고 봐서. 그래서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가면 일반 매매로 이거 땅을 매입했을 때는 대부분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에요. 경매로 받을 때는 허가구역이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요. 옆에 보면 지목이 대예요. 대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41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치면 한 120만 원, 130만 원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감정가는 그래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현황 위치 이렇게 된 거 한번 볼게요. 두정 1리 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 중앙이래요. 부근은 일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보건소,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시골. 보건소, 성당 등 도시 주변 농촌마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 남측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이 무난하고 재반사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렇게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니. 그 다음에 부정형의 평탄한 대지로 지상에 차고용 가건물이 있고 컨테이너 창고가 있고 은행나무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런 게 위에 있어요. 땅만 경매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잔여지는 남은 땅은 나지 상태로서 비어 있다고요. 외곽은 콘크리트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담장이 있는 모양이요. 북서측 도로와의 경계는 불명하며 도로와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또 허물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남측 및 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 소로에 접해 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뭐가 있는가 보니까 참고상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철제 파이프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낙찰을 받으면 이건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뜻입니다.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게요. 응?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철제 파이프조. 그 다음에 함석 지붕 차고 약 20제곱미터가 있고 10만원짜리. 철 컨테이너 창고 약 18제곱미터짜리 하나 있고 20만원짜리. 30년생 은행나무가 있다. 한 30만원 식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요. 그건 낙찰 받으면 못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낙찰을 받으면 그 위에 있는 은행나무 어떻게 돼? 이거 그대로 둬야 돼요. 이거 잘라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요. 어떻게 돼, 이거? 그 옆에 이제 차고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 이 나무가 제일 비싸네. 이런 것들은 낙찰 받으면 여러분께 되진 않고, 낙찰 받은 사람께 되지 않고, 요 중에서 이제 차고나 요것은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거 계속 쓸 수는 없겠지, 컨테이너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치우라고 할 수 있겠지. 차고는 이제, 건물이라고 보면, 차고가 건물이라고 보면, 이건 계속 이제 거기 건물 주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법정이 사건 인정될 수 있죠? 컨테이너 아니고, 얘는 인정될 수 있다. 건물로 볼 수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어요.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보통 이 나무는 이렇게 땅 주인께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 나무 주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나무 주인하고 이거 해야 될 건데, 이 나무 주인이 있습니다만, 제 땅 위에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땅이니까. 요거, 이 나무에 대해서도 이제 법정의 사건 얘기가 나올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정의 사건에 인정되려면 이 나무가 등기된 나무여야 돼요. 등기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게 법정의 사건이 안 생겨. 그러면 일반적인 약정의 사건도 없고 법정의 사건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땅 낙찰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뽑아내라 할 수 있겠죠? 치우라 할 수 있겠죠? 얘가 좀 걸리긴 해요. 법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현실은 어떻게 써, 이제?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서, 그죠? 철거라고 하고, 그렇지. 자기가 만약에 철거하기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좀 보상해주고,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포기하는 각서 쓰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끝낼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낙찰받을 때 큰 부담은 안 돼요. 액수가 막 값이 나가는 게 아니어서. 자, 그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구경을 해봐야죠. 72페이지. 저렇게 생겼다고. 완전히 폐허입니다. 폐가입니다, 폐가. 그런데 이제 일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진이 없네, 여기는. 자, 근데 이제 뭐가 보이냐면 72페이지 밑에 보세요. 도로 나온 거 있죠?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볼게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도로 계획에 따르면 이 땅에 옆에 이게 사각형으로 된 거 보이시는가 모르겠네. 이게 옛날 시골인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상 도로가 나요, 도로가. 도로 나는 게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도로 계획 큰 말씀하시죠? 네, 요거. 보통 빨간 선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도로선 안 보이십니까? 요 길을 지금 요렇게 한 거.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먹어갔어요. 그쵸? 그 자대로 그리시네? 근데 이게 60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얼마나 먹어가요, 지금? 반 정도 먹어가요. 그러면 이건 이제 30평이야. 그쵸? 제가 볼 때는 이 30평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근데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버리면 혹시 뒤에 있는 땅 같은 경우, 이게 뒤에 있는 땅, 이 땅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요 뒤에 있는 요 땅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땅이 요 30평 정도 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이거 그래도 이제 뭐 손해볼 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이 자체로서 어떤 독립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거나 그건 아니라고요. 한참 개발이 되면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땅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알박기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거 외에는 이 자체 땅 가지고는 어떤 독립적으로 이게 좀 땅이 넓어서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경매라고 하는 게 꼭 올바른 땅만 딱 낙찰 받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맹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을 낙찰 받고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맹지를 절반 가격에 사거나 그래서 합치면 돈 버는 거고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이 땅을 어떻게 해요? 2배로 팔거나 그럼 돈 버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정상적인 땅만 낙찰받아서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런 경우는 많이 먹었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지. 자, 점심 식사 하시고요. 요거 조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